중국산 비정규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관세를 지금 3배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셀 가격이 미국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도 비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쨌든 배터리 생산이 되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2026년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의 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유센터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뵈어서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반등 나오고 반도체도 반등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반등 나올 만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이제 사우디 아람코 그 120억 달러에 대한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을 살려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았고, 그리고 우리만의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거 불구하고도 이제 우리만의 이슈는 금투세 이슈가 아주 좀 있었고요. 금투세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그 사우디 아람코 주식 매각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가 끝나서 외국인들 자금이 일부 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됐고,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한 10배 수준, 그저께 같은 10배 이하로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싼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좀 속도를 좀 내볼 건데, 첫 번째 목차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초부자 감세, 금투세, 국민기지 망가진다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가 저한테는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원하시니까 전기차 신차 출시로 캐딘 구간 돌파 얘기, 그리고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악할 것, 그리고 ESS에서도 큰 사업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광물 가격은 국내 시장과 달리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2차전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금투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랠리가 있었는데 이게 6월 2일자 기준이고요. 코스피만 마이너스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이제 대만 갖고는 19%부터 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에서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인데 우리만 지금 꼴찌다라는 이런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 이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김동원 고려대 초빙 교수님께서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 기고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년에 금투세가 증시 시장을 확대시켜서 소유 중과세 정책 실패 전철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찬성하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반대하는 진영 간에 지금 굉장히 마찰이 있는데, 찬성 진영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금투세 시행이 금융시장 증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과 장기 투자 억제 및 증시 변동성 증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스닥과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54.5%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 이탈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지금 주식을 처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외 증시로 지금 가는 게 많은데, 대외 주식 투자 규모가 지난 1분기, 작년 1분기에 45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에 147억 달러,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갈아타는 자본 유출 현상이 지금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수치로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산 시가총액이 미국의 시가총액이 5위, 아마존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삼성의 시가총액이 애플 시가총액이 11%에 불과하는 것 때문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부과 인원을 금융투자 소득 연 5천만 원 이상이 15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이런 15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금투세가 부과되는 사람들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 하락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 우리 1,400만이잖아요. 이게 이제 연금이라든가 ETF 이런 거 합치면 1,700만까지도 되는데, 이런 1,400만 몇 명이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운영 수익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650만 원의 연금 수급가까지도 지금 피해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시 침체가 구조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금투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문에 이제 이런 손실 공제 등의 과세 방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할 때만 해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문제가 금융투자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가지고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건보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벌어져서 이게 여러 개의 세금 문제 다 적용이 돼서 단순히 금투세 하나 도입한 데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세수를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자 과세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부재 감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투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이 49.5%인데 대신에 환매하고 펀드를 청산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투세 적용받게 되면 25%로 낮아지는 절세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물론 또 이제 과세 기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증권 시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요게 그 금감원장 이복형 의원장이 6월 2일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 금투세 폐지 총대매고 또 수십만 명 손에 투자 엑소스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제 금투세가 그 폐지가 이제 이쪽으로 원칙인데 금감원은 시행된 경우에는 즉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도에 대한 그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폐지 후 전면 재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연말공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그 사람들이 몇천 명, 몇몇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증권사고 PB들 통해서 종래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산 운영 업계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아까 앞선 기사처럼 그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게 또 장기 투자 보유 자들이 단기 환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장투를 한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은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해외 주식 투자로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에 대해서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은 이걸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아가지고 손실 치는 거죠. 그러면 5천 원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도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부동산 안정대책을 여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이 금투세 폐지가 최선 재설계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금감원장의 이복형 금감원장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했나 봐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금투세 시행 전에 불분명한 과세 대상 지금 그 건강보험이 소득으로 들어갈지 아닐지 이런 것부터 해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부를 촉촉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받을 충격. 집값은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을 살 돈은 없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를 촉촉하고자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제 과세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그 증시 단기 매매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납세 심의 현장 혼란 확대.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거 5월 달에 이대로 가면요. 내년에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난리 날 거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그 납세 시스템 미비한 그 소형증권사 기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그 계좌가 딱 한 개예요. 그래서 증권사 계좌 여러 개 있으면은 한 개 증권사만 딱 할 수 있고 그게 은행이든 증권사 금융 계좌 딱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좌가 뭐 대형증권사랑 중소형증권사의 계좌가 있으면은 하나로 합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증권사의 계좌가 이제 대형증권사를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금투스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가들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금투스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 분석과 문제 의식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양쪽 찬반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금투세 자체에 대한 그 뭐 그러니까 돈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의 그 설계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예 등 해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과세 목적의 매수부에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의 일치였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손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랑 거의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특성과 그 행위자들의 심리 동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을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금수대 폐지와 그 재조정을 위해 그 다른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고, 그래서 이 금투세 설계할 당시에는 다시 비교해서 채권금리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 그때는 채권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그 투자 주체 행태 등의 그 자본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이제 문제 된다고 시끄럽다고 해서 미룰 게 아니라 일단 뭐 제도를 미루어도 어떻든 최소한의 구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15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세무당국이 지금 그 확인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주식 투자자와 금융 투자 상품이 늘어서 이제 금감원에서도 해당된 자료, 협조할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상속세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습니다. 중견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절하게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뭐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해당 기사의 워딩들을 보면은 금투세 시행, 해외 주식 솔리시마, 제도 폐지 후 전면 재검토 합당하다고 얘기했고, 또 이게 이거 역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또 특히 젊은 세대 불리하다. 단기 매매, 변동성 심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라서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그 투자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의 사모펀드 투자 수익 과세가 적용이 종합소득세에서 급투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10억 이상 초과 수익 세율이 49.5에서 27.5로 인하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났고요. 이게 사모펀드에서 그 과세 분류 변경 논란은 뭐냐면 이 사모펀드의 그 소득은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판매라든가 이제 양도 소득에 따른 매매 차익이 있는데 기존의 이 배당은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가게 돼요. 그러면 15.4% 원청 징수하고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는데 이게 소득표입니다. 이제 여기 15 초과가 45%거든요. 10% 지방소득세 가산을 하게 되면은 49.5%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환매매 양도소득, 이 매매 차액이 금투세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님과세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49.5가 27.5%로 지금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이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금투세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뉴스가 아시아타임에 나온 뉴스가 금투세 알고 보니 초부자 감세였다라는 게 등이 있고요. 620조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뚝 이렇게 기사가 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부자 감세가 그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 가운데 막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속칭 부유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기사 그대로 읽는 거고요. 제 워딩이 아니라 그대로 읽고 있고, 또 이제 현행 소득법이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집합 그 투자 기구 펀드와 파생결합 증권 또는 파생결합 산채 파생 상품 도로부터의 이익은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은 그 금융소득 변경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 앞에 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하면 이 얘기가 이제 기사로 딴 거라서 이거는 앞에 거 말씀드린 거 설명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차익이 이제 10억을 넘게 되면 절반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에 3억 원과 5억 원 넘겨도 세율이 44.5, 46.5인데 이게 27.5로 바뀐다는 거죠.
3억 안 넘으면 22%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나머지 이제 그 사모 주식형 펀드 이런 것도 다 연간 공제 250만 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부자 감세가 안 맞지 않냐라는 이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지난달 이게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640조에 달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자금이 21조 4,340, 21조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40조에서 한 21조 빼면은 한 620조 안팎이 되는 건데, 그 자금이 세율이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조가 전부 국내 주식형 펀드라 가정해도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주식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 적용이 돼버리면은 49조 최고세율 받았던 거를 27.5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뭐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뭐 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핵심은 이 620조에 대한 사모펀드의 세율이 일단 절반가량 줄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을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가장 굉장히 독소 조항이 원천징수 다음에 환급하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은 본인이 지정한 한 개 기본 계좌와 다른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원천징수되고 이후 다음에 환급받는 구조.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환급받기까지 투자 수익이 묶여있기에 복리효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 개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외국인과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한 개 계좌, 이 한 개 계좌에서만 그 지적이 된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하고 5천만 원 수익이 안 되면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서, 그러면은 그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득이 발생은 무조건 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사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투세랑 원천징수랑은 좀 맞지 않는 건데, 이게 가치 적용이 되는 유리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또 최근 문제된 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게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 원 벌면 금투세 인적 공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돼 버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적 공제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적 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 요건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알바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뭐 가족 계좌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식한테 평생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주식 사고 이러는데, 그게 수익이 100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환급액이 현재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료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크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큰 건데,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지금 뭐 그 한토연에서도 집회도 하고, 요즘 1인 시위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 촛불 집회 한번 갔었거든요. 2시간 더 서 있다 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많이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게 전 국민에 다 해당되는 이슈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계신 작가님도 이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MMF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투자 상품, 금융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MMF의 목돈 같은 거 모아두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거기서 100만 원 거기서 소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쉽지 않을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정훈의 지식한방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금투세에 대한 이득과 그 손해 보는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외국인과 사모펀드, 단기 투자자, 법인이라는 것이고, 금투세의 시행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쪽은 개인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뭐 개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외국인과 사모펀드 반대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자, 법인과 개인 이렇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개인 투자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제도가 바로 이 금투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공매도 재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매도 얘기는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금지는 장기화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6월부터 시행을 예정이었지만은 정부가 어쨌든 전면 금지하고 나서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재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 한 10개월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빨라봤자 내년 1월이거든요. 1월 정도. 근데 어쨌든 시스템 마련 후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원칙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전까지는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 늦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그 불법 공매도, 무차 공매도를 불법 공매도를 막는 이제 중앙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거래소도 그 KRX 공매도 중앙 정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과 이제 그 거래소가 양쪽에서 준하고 있고, 이래서 한 10개월에서 1년 걸 거니까 올해 안에는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복헌 금감원장이 법 개정이 없어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 대형주도 좀 밀렸었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제 공매도 이슈는 좀 시장 영향을 주기에는 좀 낮은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요 타임폴리오에서 그 무차익 공매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폴리오 운영 그 싱가포르 법인이 SK 하이닉스 등의 무차익 공매도 거래가 적발돼서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미공개 이용 등의 이제 불공정 거래 성격이 아닌 단순 실수로 밝혀지면서 한 1,800만 원 정도 감경 조치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이제 그 이번 공매도 위반 조치가 알려지면서 어떤 시장의 신뢰에 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감원도 이제 공매도 전사 추진의 속도를 낸 만큼 앞으로 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있고요.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고, 또 이제 실제로 22년도에 그 SK 하이닉스, LNF, LG 이노텍 세 종목에 대해서 13억 6,100만 원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이 그렇게 한 걸 잡아낸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3억 4,82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타임폴리오 싱가포르 법인에다 부과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라서 한 1,800억 정도를 감경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펀드 규모가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1%를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라서 어떤 부당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제 고려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싱가포르도 그 타임폴리오 자산 운영의 싱가포르 법인이 이게 그 국내 본부랑 별개로 자체 펀딩한 뒤에 이제 자체 운용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내 본부도 싱가포르 법인의 그 무차익 공매도 사실 인지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거를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라서, 아마 공매도 쪽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빨라봤자 되는 1분기로 생각하셔서 그거를 일단 좀 접어주실 것 같고, 지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투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간에 이제 적발된 그 무차익 공매도 자체가 대부분 내부 총재라든가 이 시스템 미비에 따라서 발생한 거였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식을 빌리거나 빌리지 않은 주식을 착각해가지고 공매 주문하거나, 다른 부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이미 빌려준 거를 보유했다고 중복으로 계산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거나, 또 이제 그 빌린 주식 수를 내부 시스템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장고하지 않았고 매도하는 주문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도성이 없더라도 이걸 단순 과실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엄하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매도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다 조심을 하게 될 거거든요. 시스템을 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엄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어쨌든가 우리가 모르겠든 알고 있든 간에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싱가포르 법인이라 해서 국내 법 몰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려게 되면 당연히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함영일 금감원 부원장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이 공매도 이슈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업체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이번 두 번째 주제는 그 전기차 신차 출시로 그 전기차 시장 캐진 구간을 돌파한다라는 주제고요. 지난 1분기 때 다소 전기차 판매가 다소 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10개 브랜드 같은 경우가 전기차 판매 성장이 1분기 때 50%를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 현대기아, 포드, 폭스바겐, 리비아 이런 데 쭉 있는데, 보면은 테슬라랑 GM이랑 폭스바겐만 안 좋았어요. 뭐 닛산도 좀 다소 부진했고, 현대기아, 포드라든가 뭐 닛산, 토요타, 리비아, 벤츠와 BMW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50% 넘어가는 들이 있죠.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잘했다는 건 잘했는데, 그 우리가 비중이 높은 거는 테슬라랑 GM이거든요. 이 둘이 못했던 거 1분기 때. 여러 가지 GM 같은 경우는 그 볼트 EV가 이제 단종된 영향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해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산 공장이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거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 업체들이 올해 이제 신차를 되게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특히 캐진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중저가 차량은 대중적인 차량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스텔란티스에서도 지금 2천만 원대 전기차 내놓겠다라고 해서 저가 경제 선포를 한 상태고, 유럽에서 2만 유로 대략 2,973만 원 정도 되는데, 요게 그 모델은 그 시트로엥 EC3 그 전기차랑 미국에서도 2만 5천 달러 미만의 이제 지프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얘기를 했고, 스텔란티스가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만 18종 내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조자 공장에 이제 10월 달에 조기 가동이 되는데 첫 차가 아이오닉 5가 낙점됐고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현대차가 올해까지 북미 쪽에서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내놓기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포드 공장이 이제 SK오는 포드 공장이 기아로 넘어가면서 현대 그 전용 라인으로 바뀌면서 이게 조기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내년 현대차 그룹의 내년에 완공 예정인 그 미국 조지아주 그 주에 생산 중인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오는 그 10월 달에 그 조기 가동하고 생산 차량을 아이온 5로 역점했다는 것이고, 이게 자체적으로 지금 구축한 그 공장이 있고, 또 이제 SK온의 그 전용 라인, 그러니까 원래 포드 거를 전용으로 현대 기아차로 지금 라인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온 5가 먼저 좀 조기 가동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 플랫폼이 eGMP인데 이게 또 원래 좀 만들 좀 됐어요. 이것도 앞으로 이거 다음 단계 플랫폼 준비 중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 조지아 공장에 나오는 그 전기차는 일단은 eGMP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조지아 공장에서 나오는 차는 아이오닉 5부터 해서 현대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이 지금 생산할 예정입니다. 초기 30만 대 생산 시작해가지고 최대 50만 대까지 늘릴 예정이고, 배터리 공정 자체가 이제 어쨌든 1년 정도 지연되겠지만은 당장 일단은 SK온 그 헝가리 공장에서 배터리 공급받는다고 하고 있어서, 일단 앞으로는 현대기아차랑 SK온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끈끈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많이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게 리딩 얘기가 있는데, 배터리가 원래 이제 리딩이 지금 예상보다 출시가 2년 늦었어요.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간의 이런 그 럭셔리차 GM 그 리딩 같은 경우는 양사 협력의 이정표라는 그런 기술이 나왔는데, 아쉬운 배터리입니다. 이제 1회 충전으로 465km 가는 거가 다소 아쉬운 거는 이게 1세대 배터리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원래가 2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차인데, 아마 이 다음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얼턴셀즈의 그 신규 모델, 신규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워낙 럭셔리 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디테일은 되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쉬운 건 배터리가 이제 1세대라서 거기 아쉽고, 향후에 이제 3세대 배터리가 그 엘턴셀즈 2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그 50기가와트시에서 전기차 60만 대 정도 분량으로 이제 생산이 될 건데, 아마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리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반응은, 소비자 반응은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고, 북미에서도 일단 잘 팔려고 있고요. 또 얼센셀즈 그 2공장 수율이 90%를 넘겼다고 하는데, 보통 과거에 폴란드 공장에서 1년 넘게 걸렸던 게 지금 한 달 만에 수율 90% 달성해가지고 역대 최단 기간에 이런 성과라고 얘기했어서, 좀 그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공장 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만 제때 잘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은 실적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메리츠 신건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리포트인데, 제가 여기서 요 가운데 내용, 이걸 좀 주목하는 거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은 2024년 그 GM 이코넉스와 기아 EV3 등에 주목하는 이유는, 24년 GM 그 에코넉스 및 기아 EV3 출시는 EV 세그먼트 다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해당 두 차량이 보유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또 이제 EV 수요 정책 그 캐즘을 극복하고 대중화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가격도 저렴하면 성능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EV3랑 이코넉스 EV 같은 경우에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에 대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얼텀셀즈라든가 인도네시아 그 인니, HLI, 그린파워, 여기가 이제 앞으로 LG 에너솔루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양극재를 동사가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이 두 차량에 대한 앞으로 판매에 대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GM향 전기차와 그리고
기아 EV3 판매 데이터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특정 지역에서 그 예약 첫날 그 EV3가 5,000대 이상 좀 판매 예약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게 예전에 카니발이 2,000대인가가 첫날 판매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2배 이상 뛰어넘는 2.5배 정도 뛰어넘는 그런 지금 예약건이 나와서 EV3가 아무래도 흥행을 할 것 같고요. 거창인가에서는 뭐 2,800만 원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럽니다. 지역 보조금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보급형 모델이 3,100만 원 정도고 그리고 그 지원금 받았을 경우에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도 한 3,000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EV3 가격 공개가 됐는데 그 베이스 모델의 롱레인지 버전이 이제 4,650만 원, 배터리가 81.kWh가 들어가고요. 주행거리 510km고 서울 기준으로는 보조금 받게 되면 3,81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기아가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 확대를 위해서 삽장과 원금을 60% 유예하는 그런 할부 제도가 있어서 이게 실제 내면은 제가 그 현대캐피컬 그 홍보를 보니까 월 28만 원 정도 할부금 내더라고요. 그리고 3년 뒤 중고차 가격의 60%를 보장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거 말고도 그 전기차 집에서 집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설도 좀 제공해주고 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것도 이제 또 같이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을 때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9월달에 유럽 출시가 계획되고 내년 초에 북미에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는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받게 되면 3만 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고 또 EV3의 판매 목표가 글로벌 판매가 20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글로벌 볼륨 모델로 목표를 하고 있어서 EV3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버전과 두 가지 주행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행 거리라든가 그 충전 시간 30분 정도 충전하게 되면은 10% 80%까지는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데이터가 북미 시장이에요. 북미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잘 팔리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5월달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셋에서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걸 가져왔는데요. 북미 데이터거든요,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 전체 전기 판매, 그러니까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144만 6천 대고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5.1% 상승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그 32% 지금 그 증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전기차는 하이브리드가 32% 정도 나왔고 전기차가 11%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0% 증가가 나왔는데 침투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7.6% 정도 있는 상태인데요. 이 업체를 잘 보셔야 돼요. 산업 평균이 11%인데 11% 이상과 그 이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마이너스 12%, 폭스바겐 마이너스 13%, 리비안 마이너스 14%, 벤츠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거든요. 토요타가 203% 증가, 기아 27%, 닛산 82%, GM그룹 80% 증가, 현대기아 17%, 포드 65%, 현대차 45%, BMW 23%, 아우디 16%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데들은 엄청나게 잘했고요.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역시 테슬라가 지금 부진합니다. 그게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한 11% 산업평균 12%에 머무르는 건 테슬라형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델이 모델 그 3Y 다 부진하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5월달에 3,100대 정도 그 수준으로 판매가 되는 걸로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고 또 주행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지금 전년 동월이죠. 동월 대비해서 80% 증가했던 것들이 좀 인상적인 게 왜냐하면 1월에서 4월까지 마이너스 14%였어요. 누적으로. 근데 이제 5월달부터 나타나고 있고 특히 얼텀 셀즈 모델의 판매가 급증을 하게 되고요. 얼텀 셀즈 아닌 모델은 되게 많이 그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그 얼텀 모델 쪽의 리드라든가 블레이저 모델도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이코노스가 판매 집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대기아 쪽의 전기차 판매 합산이 14,000대 이상이거든요. 테슬라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에서는 현대기아의 급성장이 예상이 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 쪽이 SK온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그 현대기아차랑 같이 관련된 밸류체인도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어서 65%의 판매 성장이 나타났고요. 요거 이제 그 충전시 저장소라는 텔레그램에서 이걸 정리를 해줬는데, 그 테슬라 빼니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56.1%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워낙 지금 점유하는 그 볼륨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을 받았지만은 테슬라 말고 다른 기업들은 좀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거 이제 그 키움증권 뉴스에 보면은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5월 판매량 11%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전기차로 한정할 경우에는 65%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전기 픽업 트럭인 150 라이트닝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를 했고, 또 머스탱 E 같은 경우도 49% 증가했는데, F150 라이트닝이 그 SK온의 NCM9 배터리 들어가는 그 차량입니다. 요거 배터리 가지고 V2의 기능을 쓰게 되면은 집에서 가정집에서 3일 정도는 전기 쓸 수 있는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현대기아차의 판매 데이터도 보면은 요게 이제 왼쪽이 현대고 기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부분을 보면은 현대가 이제 그 42%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기아 같은 경우가 127% 증가했습니다. iX 5가 8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X가 13% 정도 증가했고, 코나 EV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가 그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EV6도 있지만은 EV9이 많이 판매가 좀 좋고요. 그리고 니로 EV가 이제 152% 증가 나오고, 이런 게 좀 잘 팔리네요. 근데 골고루 좀 잘 팔리는데, 대체로 이제 현대보다는 기아의 전기차가 판매가 좀 더 눈에 띄게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서, 지금 5월 달에 원래는 시장의 예상이 4월 달에 비해서 크게 성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를 좀 넘어가는 그런 성장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여기도 연간 LG에너지 배터리가 주로 들어가니까 뭐 생각보다 좀 괜찮다. 5월 달에 대체로 판매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차 종목들의 반등도, 물론 그 고용지표가 잘 안 나와서 금리 떨어져가지고 2차전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런 실제 이제 5월달 데이터가 가지고 양호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이 그래프가, 요거는 노란색은 사이버 트럭,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월 판매 데이터량이고요. 그리고 요 회색 선이 GM 그 볼트 EV의 판매 데이터입니다. 뚝 떨어졌죠. 이게 단종하니까 쭉 판매 거의 없고, 그리고 요 파란색은 GM의 전기차 전체 판매 그 추이입니다. 데이터인데, 요 빨간색이 얼텀 셀즈에서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 판매 추이인데, 기존의 볼트가 아닌 금셀즈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 급성장을 하면서 GM의 판매 데이터를 이끌고 있는 거죠. 지금 얼텀 셀즈 판매 증가와 GM의 판매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일치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얼터센즈에서 나온 차량의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GM의 그 판매 데이터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얼터센즈에서 나온 차량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80%면은 그 GM이 역대 월간 최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6월달 하반기가 더 중요하죠.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GM이 올해 연간 판매 생산 목표를 20에 30만 대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반기에 이코노스에 대한 생산이 가속화되고 흑자전원도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콩콜에서는 상향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향 가능성도 있고, 또 스텔란티스가 이제 올해 18개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볼륨 및 수익성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여기 NH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고요. 여기 하이투자증권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북미 시장에서 나오는 차들입니다. 햄포드, 폭스바겐부터 해서 현대기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올해 나올 차들 내년 2026년까지 신차로 줄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특히 GM과 그리고 스텔란티스, 현대차에 나오는 모델들 상당히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 올해 이쪽 오른쪽 거는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차들 나오는데, 스텔란티스 상당히 많죠. 그리고 GM 모델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2020년까지 지금 전기차 신차들이 막 쏟아지는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이미 그 모델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배터리들도 이미 다 주문이 다 지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인 본게임이 시작이 돼서 내년과 2026년까지 지금 특히 보면은 2026년도 차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캐딩 극복을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3사 상황은 어떤가요?
또 배터리 기업들, 특히 셀 기업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북미 시장이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우리가 점유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것인지, 그 IRA법이라든가 그 FEC 규정에 의해서 중국 업체들 진입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의 점유를 가져가는 게 핵심이고, 그런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어제 이제 썬데이 TV에서 요 말씀을 그 내용을 보니까 PNT IR 한 걸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시도는 어려울 것, 그리고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악할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이건 뭐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업계 관계자, 업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은 PNT는 국내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기업도 상당히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업계 상황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성차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정보가 좀 빠른 게 이제 PNT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그 북미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건설되는 그 전기차 캐파가 우리나라가 640기가와트씩, 일본이 69, 그리고 미국이 테슬라 자체 물량인데 47기가와트씩,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요거 그 포드랑 CATL 간의 합작은 해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와도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그 기술 협력 이건 결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 그 A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일본 기업이었다가 중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미 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6기가 더 지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일정대로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포함하게 되면은 대략 이제 전체 캐파를 또 대비해서 또 우리가 대략 이거 한 70에서 80% 정도는 점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월달 그 그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이번에 파나소닉이 SK온보다도 떨어졌어요. 보면은 그 1등이 뭐 CATL, 2등이 BYD, 엔솔, 삼성, SDI, SK온 순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파나소닉 점유율은 지금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이 표로 보면 업체별 점유율이 어쨌든 요 기준을 보면은 마지막 27년까지니까 27년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78% 정도 되니까 거의 8% 6%를 한 것이고, 중국이란 거는 이미 그전에 일본 업체였다가 중국 넘어간다, 그 정도의 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배터리 셀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업체가 이제 파나소닉이라든가 뭐 테슬라 자체 물량을 빼게 되면은 뭐 사실상 거의 더 독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배터리 3사 간의 이제 배터리 양산 계획인데, 요즘 많이 가장 올해 그러니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게임 체인저로 얘기하는 게 46 시리즈, 원통형 46 시리즈인데, 제일 빠른 게 엔솔입니다. 올해 하반기 8월 정도에 오창 공장에서 이제 시생산이 되면서 또 내년 말에 리지오널 공장에서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니켈 도금 강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 캔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기업들은 빠르게 수혜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켈은 지금 배터리 산업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LFP라든가, 그리고 여기 망간 리치라도 하고, OLO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망간 리치, 하이 망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망간 함유 높인 것들, 그런 배터리 양산 일정도 쭉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 3사가 단순하게 그전에 이제 그 NCM 배터리만 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중국 중저가 모델부터 해서 저가형 모델부터 해가지고 지금 또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까지 다 준비를 두루두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현황을 나타내는 거라서 지금 그 단순하게 이제 캐파 점유를 넘어가서 기술력에서도 지금 배터리 3사가 더 앞서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을 잘 보시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가장 좀 빠른 게 특히 이제 46 시리즈 빠른 것 쪽은 엔솔 쪽이기 때문에, 엔솔에 들어가는 46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을 유심히 잘 투자하시는 게 좀 지금 타이밍에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요거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SK온이 업계 최초로 그 대형 전기 SUV 배터리 공급사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 엔솔이 지금 현대기아차 중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현대 아이오닉 6랑 코나 기아 니로 EV랑 EV3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데, 또 SK온이 GV90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게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 3사 중에서 아직까지 대형 전기 SUV에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기아 EV9도 준대형이에요. 근데 완전 대형에 들어간 건 지금 처음이라 SK온 EV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요게 좀 EV9에 8kWh가 들어가는데 더 클 것 같아요. 배터리가 더. 그렇게 되면은 연간 2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고려되면은 SK온의 연간 배터리 공급량이 2GWh 이상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투자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 SK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생산되는 그 배터리 캐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차 그룹이 SK 오른쪽 2조를 좀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그 GV80 쪽에서는 엔솔이 지금 조금 공급한다고 했는데 요것도 연 생산량이 6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GV80을 제일 많이 입고 팔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 그 엔솔도 당연히 그만큼 수혜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두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 높아서, 그런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 특히 SK온과 또 이제 엔솔에 이렇게 연결되는 밸류체인 업체들은 같이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거고, 특히 폰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포드를 대체할 만한 고객사가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 3사 얘기는 여기고, 추가적으로 지금 그 증권사에서 실적 추정할 때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제 ESS 쪽이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지금 중국 업체들을 장악을 북미 시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아주 큰 실적은 나오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5월 14일에 그 대중국 관세 인상안에 보면 이 전기차 외 어떤 EV 쪽에서의 그 관세가 25%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게 저기 시점이 2026년까지인데 2026년도로 미루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ESS 쪽의 배터리 양산의 시점이 26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준 거예요. 국내 업체들한테 그만큼 생산을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고, 그 ESS 시장이 성장을 하더라도 북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거의 70%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SS 시장이 크게 성장해도 큰 혜택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일부 이제 그 비관론자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또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쨌든 배터리 생산되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2026년부터 이제 새로운 성장의 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고요. 중국산 비정기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관세를 지금 3배 정도 인상을 시켰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셀 가격이 미국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도 비쌀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런 좀 분석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관세율의 인상에 따라서 지금 이 배터리 업계가 판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거다. 앞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다가 이제 현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엔솔이 가장 먼저 짓는데 이게 이제 2026년부터고, 라든가 SK온도 지금 실질적으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2026년도에 그 중국산 업체들의 관세가 오르는 시기와 우리 양산 시기가 맞물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좀 더 고객사 확보에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ESS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전망치고요. 이런 식으로 ESS 시장이 성장이,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중국과 미국이 급성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거의 10배 이상 지금 이렇게 증가를 지난해 지금 한 상황이고, 요게 이제 이것들이 보면 국가별로 다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글로벌 ESS 시장이 그 2022년도에 152억 달러에서 저기는 그 내년 24년 기준으로 266억 달러 정도, 또 2030년 가면은 395억 달러 정도 이렇게 급성장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ESS 시장이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지만은 이 성장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SS 시장이 왜 급성장을 하는지, 올해 지난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 일을 보면은 일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살짝 올랐었어요. 2022년도에 이쯤에는 일찍 오르죠. 이때도 살짝 올랐잖아요. 2022년도 때 살짝 오르고 나서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ESS 시장에서는 털실행 당이 느는 것이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요. 배터리 수명이. 그리고 또 냉각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에서는 제가 좀 뒤로 다시 넘기면은, 앞으로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는 대부분 배터리 3사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도 2026년부터는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제 점유율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수정을 할 때는 전기차 시장 2025년까지는 그 2026년도, 25년도까지는
대체로 그 전기차 위주로 실적 추정을 하겠지만은 26년부터는 어쨌든 ESS 쪽에 대한 실적 추정을 같이 넣어서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실적 추정과 멀티플을 다시 부여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실적 추정한 내용들이 ESS 시장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 선박부터 해서 뭐 UAM, 로봇, 다양한 분야에서도 IT도 그렇고 분야에서의 그 배터리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ESS 쪽에서는 가장 혜택 강도 큰 거는 아마 전액 기업이 될 거예요. 주로 LFP 배터리가 ESS 시장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삼원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더 전액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양극재 기업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뭐 많이 강조드리는 게 이제 광물 가격이 결국에는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결국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광물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IRA법이라든가 FEC 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중국 광물 가격도 중국 내 시장과 북미 시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또 북미 시장에서의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이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그 닐이라는 분이 이제 그 텔레그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하시는데 블로그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왔고요. 여기 서머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2차 전지 가격이 다르게 생성되는 이유로 얘기를 했고요. 좀 읽어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무역 장벽을 쌓는 이유는 그 세계가 그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블록화와 탈세계화가 진행 중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분업화를 통해서 그 중국이 핵심 역할이 지금 파운드리 제조업, 고자본 제조업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광물, 고자본화 산업에 대해서 맡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형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의 최종 소유자가 결국에는 국민이 아니라 이제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정부인 반면에 서방 세계는 민간 주도로 의한 경제 최종 소유자가 개인, 기업과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되게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민간이 추구하는 그 서방 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들 고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는데 지금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이게 정부 통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고부 가치를 추구하지 않은 거죠. 그 저고 가치 산업 자체를 막 찍어내고 과잉 생산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서방 세계라든가 미국 같은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만 돼야 되는 곳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형태의 산업은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가격과 미국과의 가격이 다르게 생성될 것, 특히 중국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를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그 캐즘을 얘기하면 그 야기시킨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중국 전기차가 과잉 생산되고 중국에서 배터리가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이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를 보면서 캐즘 얘기를 하면서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장 우선순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보다도 더 좋은 제품, 전기차의 편의성이 극대화되거나 자율주행이라든가 더 비싼 제품, 더 좋은 제품으로서 방향성을 가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대체했을 때 지금 싼 거로만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스마트폰이 핵심 경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 플래그십 모델을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핸드폰도 아이폰 쓰시나요? 갤럭시 쓰시나요? 아이폰이 최신 모델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제품을 쓰게 되는 거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격 대비 가성비 좋고 그리고 안정성이 담보되고 검증이 된 제품들을 앞으로 살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그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특정 산업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리시오잉이 시작한 이상 최소한 자국 시장에서는 중국과 분리된 시장으로 다른 가격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것이고요. 그러한 그 가격 형성된 이유가 바로 이 FEC 규정, IRA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해서 지금 그 배제하고 나서 그 북맹이라든가 그 IRA법 규정에 이제 포함되는 나라의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관세까지도 지금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과잉 공급이 된 중국 내 광물 가격과 배터리 가격에 비해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북미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비슷한 사례로 그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가 지금 북미 시장과 중국의 그 가격 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같은 곳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 격차가 그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미국 가격이고요.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게 중국 가격인데, 이게 그 전에는 2022년도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더 차이가 큰 차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략 지금 16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격보다 북미 가격, 미국의 그 미국 내 모듈 가격이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161% 높은 상황이고, 그 전에는 이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제 우회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거기 통해서.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앞으로 다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전기차 소재, 광물 쪽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리튬 가격도 중국 내 가격과 북미 시장에서의 리튬 가격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이제 양극재 가격도 중국 가격과 북미 내에서의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북미 쪽에서의 생산 캐퍼라든가 생산 공장이라든가 거기서 조달 능력 가진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지금 북미 쪽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요건 미래에셋에서 나온 자료 중에 보면은 4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과 지금 북미 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괴리가 벌어지겠습니다. 여기 그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 북미 쪽에서는 그 올라간다는 거죠. 북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 같은 지점에서의 반등도 지금 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좀 더 반등이 더 나온다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가격 마크 벤치제크 제시 후에 북미 가격은 8%가 나왔는데 중국 가격은 마이너스 3%.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이. 폴리시리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다시 떨어져요. 지금 그 선물이. 하지만 그게 지금도 벌써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은 향후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가격을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별도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심하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심하게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많이 궁금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2분기까지는 대체로 안 좋을 거로 보여지는 거는, 어쨌든 이 판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 판가로 전이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 이론 가격은 이렇게 반등을 해도 실제 판매 단가가 아직은 반등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머지않아 이게 싱크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양극재 판가는 3분기부터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그 양극재 기업들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양극재 가격에 대한 바닥은 좀 나왔다. 2분기 추가적으로 하락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엔시행 기준으로는 일단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미래에셋 자료들인데, 그래서 배터리 섹터별, 배터리셀, 양극재, 동박, 전해, 그 전해 첨가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분리매까지 해서 PQ 수익성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셀 같은 경우는 올해 P는 이제 2분기까지 하락을 하고,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P가 올라가고, 또 출하량은 2분기부터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체로 엔솔은 25%, 그리고 삼성 SDI는 2분기 때 5%, SK는 10%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양극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판가 같은 경우가 일단 3분기부터 올라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LG화학은 Q가 20% 상승, 그리고 25% 상승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로 지금 그 양극재 기업들은 어쨌든 가격은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 2분기까지는 썩 그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분기든 올해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것도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박 전행 마찬가지로 다 이 소재 업체들이 보시면 다 3분기 빨갛잖아요. 이게 원래는 올해 연초만 해도 2분기부터 반등하는 걸 좀 있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한 개 분기. 이렇게 되면 대체로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2022년도, 2023년도에 2000년 투자하신 분들 캐즘을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거의 10개월 정도 됐어요. 1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 시계열도 뒤로 좀 미룰 필요가 있어요. 25년도까지 보셨던 분들은 우리 원래 투자 포인트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도 좀 늦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전기차 대량 생산 그 사이클과 맞물려서 투자 포인트를 잡았는데 대체로 조금씩 더 밀려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유연하게 그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조금씩 뒤로 밀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2차 전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그 2차 전지 투자자분들한테 전략을 좀 드리게 되면은 요거의 그 하이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 제가 하이투자에 나온 리포트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목표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정리한 자들은 좀 쓸만한 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가져왔고요. 그 배터리 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 방안이 나와 있는데 뭐 주행 거리를 늘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저온 특성을 강화시키고 수명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들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양극판 이렇게 이런들이 있어. 전해질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이제 체크를 한 건데 중복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퓨처, 에코프로빔, LG화학, 코스모 흰소재 이게 되겠고요. 내가 방송에서 계속 코스모 흰소재를 좀 계속 토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유일하게 흑자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실적의 노이드가 적고 올해 6월달까지 이제 캐파 10만 톤 캐파가 증설 사이클이 지금 가장 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이 돼서 6월 13일까지는 수급이 좀 기간 빈집이어가지고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와서 6월 13일 전까지는 코스피 흰소재가 가장 좀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지금도 반등이 가장 강하지만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예상을 들고 있고 또 전고체 기업들도 바닥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다 둘 다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라 머티리얼즈, ENDD가 이제 에코엔드림이거든요. 요즘 ENDD로 돼 있는데 에코엔드림도 당긴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음극재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좀 빠질 때 지금 대주전자 재료로 올라가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나노 신소재도 좀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음극박 알박 쪽에서는 삼알미늄이 탑핑인 것 같고 또 동박 쪽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 넥실루스면은 SKC입니다. SK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막 말고도 그 반도체 소재 쪽에 요즘 뭐 가장 핫한 게 이제 유리기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공부를 하시면서 그 SK IR 유튜브 창고 그 채널 가시면요, 그 앱솔루스 그 임원이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꼭 보세요. 앱솔루트에서 만든 그 유리기판과 그리고 그 공장에 대한 그 소개가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가격 경쟁 중에서는 앞으로 하이니켈 말고도 고전한 미드니켈 그리고 코발트 프리, LFP 같은 것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양극재랑 전고체 업들을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충전 속도를 올리면은 실리콘 음극재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대주전자 제조 그리고 이제 나노 신소재 들어가는데 이 충전 속도를 높이는 데는 전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액은 국내 딱 4개예요. 동화 일렉트론은 동화 기업이죠. 그리고 솔브레인과 덕산 일렉트라 있는데 그 솔브레인은 전액 국내만 하고요. 해외는 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는 다 캐파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하실 거면 예를 하셔야 돼요. 솔브레인이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셔야 되겠고 덕산 일렉트라도 자회사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덕산 페코피아가 되겠죠. 그 정도 제가 수정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중복되는 기업들을 이 투자 풀에 좀 놓고서 이 안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보면은 이제 양극재라든가 전액 기업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죠. 전고체까지.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기업들을 좀 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로 서브로 그런 알박과 동박 쪽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제 궁극적으로 잘 해가지고요. 투자자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수급도 좋고 실적도 오래 좋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안에서의 한번 종목들을 선별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년도 금투세 이슈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이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투현에서 요구하는 게 8월 달까지 빨리 결론 내라는 거고요. 이게 끌리면 안 돼요. 계속 끌리게 되면은 연말까지 끌리게 되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못 견디고 지금 시장 증시를 이탈하는 사례들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일단 이게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여부가 결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에서의 그 투자자 이탈은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액자산가를 먼저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액자산가를 주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좀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승률이 제한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2차전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대형주예요. 2차전지 쪽에서.
몰코폴 그룹주랑 포스코그룹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그걸로만 구성하게 되면은 다소 좀 힘들어질 수 있고 오늘은 다행히 반대 나왔고 좀 그 수급이 오늘 바스켓으로 외국인 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닥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반등은 추가로 나오겠지만은 이 금주세 이슈를 계속 안고선 대형주로만 포트를 구성하기에는 좀 부담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스몰캡 종목도 같이 믹싱하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빨아서 사오라 이 얘기 아니라 대형주만 갖고 계신 분들은 스몰캡 종목을 같이 믹싱을 해줘서 포트에 구성해 주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싫고 2025년도 2026년까지 장기 보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장기 보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져가 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아예 안 본다면 모를까 매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들을 좀 못 움직이는데 스몰캡 종목들은 막 튀어 잃어버리면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 보유를 그냥 가져가도 뭐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은 일단 투자 탄력을 위해서는 스몰캡 종목을 좀 일부 같이 믹싱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캐즘 구간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투자가 실제로 지연된 일들이 있고 전기차 출시도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였고 이로 인해서 강세장을 예상한 거고요. 강세장에서 어디 투자했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냐가 봤을 때가 2차 전지가 된다라고 봤던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전기차 신차 출시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6년도에 실적이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25년도에 선반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지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2025년도에 아니라 조금 26년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라든가 26년까지로 투자의 그 시기열을 최소 투자 시간을 좀 뒤로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투자에 대한 유연함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 5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셔라. 한 종목 몰빵 절대 하지 마시고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만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거 올라갈 때 그건 빠지게 되면은 힘들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엔캔 같은 경우에 막 몰빵하신 분들 종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2차 전지가 대부분 다 종목들이 급등하는데 엔캔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소외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를 짜는 거니까 절대로 한 종목 몰빵하지 마셔라. 그리고 그렇게 몰빵하는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피하라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이거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2차 전지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양극재 종목들만 계속 여전히 고집해서 갖고 있지 말고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만은 뭐 동박이라든가 전액도 좀 같이 보시고 지금은 들어가기 좀 그래요. 또 전해질 염 종목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살짝 밀렸지만은 뭐 전해 첨가제라든가 또 이제 뭐 알박이라 동박 또 이제 그 4680 원톤 배터리 수혜가 되는 뭐 니켈 도금 강판 같은 이런 다른 2차 전지 소재랑 그리고 그런 부품 종목도 같이 보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본업을 하든 아니면은 신규사를 하든 간에 그렇게 2차 전지 소재랑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아요. 현재 지금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가 업사이드도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랑 반도체 소재를 같이 하는 기업은 주목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요거 오늘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 돌아다니는 짤인데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 무라세님은 아빠 우리 집의 부자야. 아빠는 2024년도 2차 전지에 몰빵했던데 그냥 이런 장난스러운 짤인데 그래서 지금 그 차익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기차 캐즘 구간은 좀 앞으로 이제 시차 출시가 많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극복이 될 것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신규 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뭐 어느 시점보다도 2차 전지 투자하기에 뭐 좋은 시점인데 만약에 돈이 없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이야말로 잘 버티고 그리고 좀 예를 들면 내가 그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보다 주가에 대한 상승 업사이드 큰 종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포트 리밸런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좋게 봐가지고 샀던 종목을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 안 돼요. 계속 추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봤던 밸류에이션이 맞는지 내가 봤던 전망대가 맞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지 그냥 한번 사고 말면 안 되고요. 누구 때문에
사서 그거를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도 이거 오늘 요 방송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1시간 넘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그 주말부터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마무리 작업하려고 오늘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10시에 자가지고 아침 7시까지 PPT 작업 60일자 만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게 돼요. 저희도. 또 좀만 지나면 또 새로운 자료들 막 쏟아지는 것들 그거 다 읽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산을 지키고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만히 있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